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새벽입니다. 신은식입니다. 이 대법원이 이재명을 막았었습니다. 어제 5월 1일 오후 3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운 것도 사법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걸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이재명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 텐데 그는 정치는 국민이 한다면서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 나갔고 민주당은 대법원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면서 총공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것은 부당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정의의 칼날로 내리친 것입니까? 대법원은 이재명의 거짓말같이 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 어제 판결은 제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 사건 원심 판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이념에 찌든 일부 법관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 봐주기 판결을 남발했습니다. 이재명의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이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거짓말이었는데도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었죠. 저는 그 사건을 김만배, 권순일의 재판 거래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합니다. 김만배가 일주일에 한 차례씩 권순일 대법관의 방을 찾은 것이 대법원에 이발을 하러 간 것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 진보 좌파에게는 끝없이 관대하고 보수 우파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사법부의 태도에 길들여진 국민은 이번 두 번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고 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5월 1일로 선고일이 잡혔는데도 아무도 원심 파기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빠르면 5월 1일 혹은 2일, 늦어도 5월 9일경에 선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해도 다들 저를 오히려 가엾다는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법부를 믿느냐 이런 표정들이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박지원의 말처럼 대법원이 상고기각의 뜻을 모았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까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내부에 가만히 두어도 상고기각이 될 테니 말입니다. 왜 굳이 욕을 먹는 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장을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파면을 거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든 사법부는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해석을 두고 중구난방인 기준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사건을 계기로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권자가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재명의 말뜻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은 김문기와 이재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2심 판단처럼 다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백인동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국토부가 협박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 용도를 상향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유권자, 이 선거권자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분석가들은 정치인의 발언은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12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죠. 저도 한때 많이 나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고 김문기 씨는 하급 직원이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패널을 동원해서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로 내당에 상향한 것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했죠. 결국 이재명은 또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1심은 강행 규정인 6개월을 훨씬 넘긴 2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충분히 심리를 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 중에 골프 발언과 백인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선거권 박탈령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징역형을 선고를 했으니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2심은 골프 발언에 대해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사진을 확대를 한 걸 두고 조작된 사진이라는 판단까지 했죠. 그리고 백인동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서 파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두 무죄 선고로 인해 이재명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사법 절차가 사라진 역설적인 이유로 대법원 상고심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상고를 할 수 없었으니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단지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10일 동안 수령하지 않는 것 외엔 어떤 지은술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일정을 고려해서 속전속결을 택했고 4월 20일 대법원 2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1차 심리를 진행한 다음에 이틀 뒤인 24일 2차 기일을 열고 그리고 어제 5월 1일 선고에 나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배당을 하고 나서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어제 이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깜짝 놀랐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법부는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어제 아침 신문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신문도 일면 헤드라인은커녕 일면 사이드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한다는 뉴스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문 하나 정도가 그렇게 올려놓았더군요. 사이드에. 다들 사법부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굴복에 면죄부를 줄 거라는데 이심전심으로 생각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5월 1일 혹은 2일 선고를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재명은 99번 웃다가 마지막 한 번 우는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다들 저를 비웃었습니다. 워낙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터무니없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김인섭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과 이 사건 2심 판결이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김인섭의 판결에서는 이 백인동 부지의 토지 용도를 상향한 것은 김인섭의 청탁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런데도 원심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의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것도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토지 용도를 상향시켰다고 한 말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지나가는 개가 웃을 판결이었습니다. 법관이 어찌 그런 편파적인 판결을 하고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판결인 것입니다. 이러니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생각하면 그가 널리 가슴에 달고 있는 태극기 배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의원 배지 대신에 태극기를 늘 달고 다니더군요. 과연 그 배지를 달 정도로 그는 나라를 생각한 적이 있을까? 이 국민세금으로 청담동에 공문을 보내 일제 샴푸를 사오게 한 자가 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문제에 있어 진솔한 해명을 하고 내가 어쩌다 실수를 했다, 아니면 그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 이런 진솔한 해명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저는 이재명을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해왔습니다. 이재명은 99번 웃다가 마지막 한 번 울게 될 것이다. 솔직히 그는 온갖 사법 리스크로 뒤범벅이 된 상황을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늘 구멍 같은 도생의 길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의 길을 통과해 온 것입니다. 그가 지금 치르고 있는 12개 혐의의 형사재판들은 대부분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로서 그중에 대장동 사건이나 백인동 개발비리, 그리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게이트라고 불러 마땅한 대형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주일에 2~3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를 이겨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도 이겨냈죠. 그는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로 민주당을 장악한 뒤 윤석열의 유일한 대항마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조국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은 길다, 이러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4차례씩 발의를 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말할 것도 없이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22번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해서 모두 30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어제 또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했죠.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으며 역사상 보지 못했던 다수의 폭정, 이 트레인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다수의 폭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윤석열이 사라지자 마침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던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사라지자 이재명도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에 이재명이 그리 쉽게 승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첫 반응으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미리 예정된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었죠. 그 간담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민의 뜻이라면 법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은 또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할 것이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선동이 아닌가요? 이재명은 마침내 페이스북에 사퇴를 거절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 그에게 남는 미래는 감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말하자면 이 사법부의 유죄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종로 식당에서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끝난 오후 4시에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 기자들과 간단한 문답을 거친 뒤에 파기환송 선고에 굴하지 않고 경기 포천도로 이동을 해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는 일정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그 위에 묶여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에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 이재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져서 폭발 수준까지 치달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재판은 사실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믿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로 다시 바뀌고 만약 피선거권 박탈령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99.99%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보전받았던 434억 원 대선 비용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그대로 출마해서 설사 당선된다 해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 사건이 6.3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는 데다가 이재명이 2심 선고에 불복해서 재상고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이번 6.3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들어서 대법원 심리의 중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구하겠죠. 헌법재판소도 꽉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에서는 소송기록 접수를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 절차가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은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아 폐문 부재 이런 등등으로 수령하지 않아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서울고법 선거전담 재판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는 맞지 않으므로 형사 2부 혹은 형사 7부 중에 한 곳에 배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달리 공판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 공판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출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만일 이재명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은 또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재명은 그 서류를 제때시 때 받지 않겠죠. 말하자면 이재명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하루 이틀 사이에 서울고법에 기록이 가더라도 첫 기일이 열리려면 최소 보름 정도는 걸릴 거라는 비관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 경우 2심조차도 6월 3일 이전에 끝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어찌어찌해서 2심 선고가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이재명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서 상고를 하면 그 상고할 것은 뻔하니까 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재상고심까지 또 거쳐야 합니다. 2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변경하면 이재명의 불복은 너무나 뻔해 보여 결국 이재명의 지은 진술로 대선 전에 이 사건이 확정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바 이 사건이 다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때까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는 일찍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재직 중에는 기소를 받지 않는다 요걸 규정을 하는데 이 조항을 두고 이미 받고 있는 재판도 중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소추 특권에 대해 선거 전부터 받고 있던 재판도 포함되는지가 지금 논란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어제 이재명이 재판에서 대법원이 아마도 별개 의견이나 혹은 보충 의견을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겠느냐, 파기환송을 한다면 내놓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이 피고로 되어 있는 5개의 재판은 모두 각 사건을 담당하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리를 계속할지 혹은 중단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을 뿐 최종 결정은 유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썼더군요. 국민이 이런 대법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으로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김대환 시립대 로스쿨 교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한받으면서 악진 구토를 할 때 그때 우리가 했던 말,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윤석열이다. 왜 이 말은 들은둥만둥한 것입니까? 어떻든 이런 여러 견해가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비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그간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를 적각 밀어붙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또 발의했습니다. 참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다음에 대법원이 명백한 선거 개입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조의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찬대는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러면서 국민께서 사법 우대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최상목을 물고 들어가는 걸까요? 김민석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졸속 대미 관세 협상 저지를 위해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에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소집했습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폭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를 하자 최 부총리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낸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리고 최 부총리 사직을 재가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젯밤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가결해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자 오후 10시 28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때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행이 10시 41분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를 위해 앞서 오후 6시 퇴청을 했던 정부 서울청사에 다시 등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무실에서 최상목 부총리 사직안을 받아서 사인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후 4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실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의 사임이 효력을 발하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고 그 전까지는 한 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사직안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국회는 오후 10시 38분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있었는데 이 최 부총리가 사임했다 한 소식이 급하게 전해지자 국회의장 우원식이 10시 54분에 투표 불승립을 선언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사임 직후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애초 2일 0시부터 최 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이처럼 사임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밤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주호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런 판에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심 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고 위법하게 윤석열이 석방을 지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란 탄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장려의 외교부 취업특혜 의혹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심 총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러면 오는 2일 심 총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가를 마비시켜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표한 것인데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한덕수의 말입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 한덕수는 또 이렇게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인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희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은 사법 우대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바른 길로 귀결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